어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 오후고요. 오늘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조금 편안하게 한번 또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조금 또 신경이 좀 쓰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음, 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에 이토록 민감할까? 최근 뭐 뉴스 연일 나오는 거 보면 뭐 이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장난 아닌 이 불꽃 튀는 지금 말의 향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미중 모두 놓칠 수 없는 타이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제 질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 같은 개념인데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원래 우크라이나는 우리 러시아 땅이었어. 그래서 이걸 찾아가려고 해. 라고 해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만약에 어제 독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독일 총리가 러시아가 절대로 승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놓고 끝을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타이완을 똑같은 방식은 절대 아닐 겁니다. 이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실상 실패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러시아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에 뭐 기습적으로 진행을 하든 이 타이완 점령을 시도를 하겠죠. 엊그저께 미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한다라고 한다면 뭐 억지로라도 점령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후환이 굉장히 클 것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가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중국 대만 관계, 타이완 관계로 넘어오잖아요. 이것까지 만약에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어딜까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의하게 분단 국가의 형태로 있는 나라가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이잖아요. 이제 그 개념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지금 뉴스들을 몇 개 보면요. 이게 이제 미국이 이 대만과 IPEF급 협력을 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삭제했던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복원했다. 이 부분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특히 미일 정상회담 일본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공격당한다면 무력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했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니네하고 우리가 지금 교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교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상황을 전반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쪽으로 좀 압박을 했고요. 경고를 했고요. 그 경고에 따라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인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제관계에서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있죠.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 대만인 82%는 대만이 중국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대만 국민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대만의 상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이제 이런 쪽의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타이완의 역사를 타이완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타이완의 위치는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의 남서쪽 아래쪽에 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땅의 그 영토의 크기는 우리나라 한 경상남도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16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원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던 지역이었고, 16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이 대항해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동인도 회사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또 이 움직였던 회사 중에 하나인 국가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가 이 타이완을 점령을 좀 했었다가 그 뒤 1800년대 이후 청나라의 통치를 또 조금 받았었고요.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발음을 쪽바로 해야 되는 조약이 있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일본에게 할양을 해주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중화민국 타이완이 탄생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토록 대만 하나를 놓고 이렇게 민감하게 굴까?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먼저 타이완의 역사입니다. 요 그림은요. 청일 전쟁에서 유럽 애들은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고 관망하고 있고 일본 애들이 청나라 애들을 두드러 패고 있는 그 그림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일단 뭐 재밌게 풍자가 돼 있는 그림이라서 하나 갖고 와봤고요. 자, 그다음 이 사진은 손문이죠. 손문. 소위 이제 우리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순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청나라가 사실 1840년도 아편전쟁 이후, 아편전쟁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아편전쟁 이후 그 뒤 에로우 사건 두드러 맞았고 태평천국 운동으로 내부 혼란이 또 있었었고요. 이걸 조금 어떻게 이제 우리도 근대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양무 운동이 진행되면서 서양의 무기,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 정신은 우리 정신이 훨씬 더 우월해. 근데 물리적인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 보니까 요거는 지금 서양 애들이 조금 나은 것 같아. 우리가 그걸 좀 따라야 될 것 같아. 해서 한 20여 년간 양무운동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용장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 일본을 좀 따라가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이제 서양을 좀 따라가기 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1894년에서 95년 사이에 있었던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사실상 이게 한 몇 달 끌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사실상은 한 3, 4일 만에 끝났어요. 얘네들이 20여 년간 만들어놨던 이 군함들 있잖아요. 군함들이 3, 4일 만에 이 일본이 선전포고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갖고 다 깨버렸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었고, 이 역사를 전부 이 혼란의 역사를 만들었던 장본인 중에 하나는 마지막 황제 부위 엄마 서태후로 봐야 되는 게 옳을 것 같고, 이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뒤 양무운동 실패한 이후에 변법 자강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럽지만 일본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본을 모방하기 위한 의회 설립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변법 자강운동이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유럽 애들이 중국을 다 찢어먹기 시작을 하니까 황비용 변법 자강 운동이 일어나면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황비용 시대 일어나면서 이제 반발이 좀 있었었고요. 청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운동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자 순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청나라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계기가 됐던 사건은 우창이라는 지역에서 민간 철도를 정부가 국유화해버리는, 민간에서 자본금 다 돼가지고 철도 다 깔아서 이제 돈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 딱 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갖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쪽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국혁명 동맹의 출신이었던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청나라는 망했고요. 청나라 망한 이후에 순원에 의해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장제스라는 사람은 이 순원의 휘하에서 있다가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오른팔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후 1926년도 국민당의 정권을 장악을 했고요. 중국 이 북부의 북벌을 단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뒤 1927년 상하이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당이 이제 국공 내전이 있었잖아요. 공산당을 제거를 했었고 이후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실제 장제스 정권이 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원이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화민국을 건국했고 그 순원의 중화민국을 이어받은 사람이 장제스죠. 이 얘기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장제스고요. 이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이 사람이 장제스고 1차 국공합작이 1924년부터 27년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순원이 이제 국공합작을 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계속해서 다 찢어먹으면서 사실상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북벌 군벌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벌 군벌이라고 하는 건 만주 지역에 있는 이 소위 얘기하는 뒷골목 깡패들, 얘네들이 일본도 만주 사변 일으킬 때 그 뒷골목 깡패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일으킨 거잖아요. 이제 그런 중국의 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 이때는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만주 지역, 이 북방의 군벌들과 제국주의 열강을 타도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중국 최초의 공산당을 만들었던 마오쩌둥, 이제 우리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합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민당은 당시에 절대 다수의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당이었고 공산당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의 이 유치원생 수준의 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통합을 해서 같이 막자였는데 이걸 막자라고 해서 순원이 이 외부적인 쪽에 막 힘을 막 쏟고 있는 사이에 마오쩌둥이 내부적으로 국민당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이 사람이 이 말빨이 소위 얘기하는 말빨이 엄청났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당 국회의원들을 싹싹싹싹 꼬셔갖고 공산당 쪽으로 다 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순원이 이제 거기에 대노를 하고 1차 국공 내전이 일게 되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좀 재밌는 사례만 끄집어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1차 국공내전이 있게 되고요. 이때 마오쩌둥은 거의 3일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중국 내륙 지역으로 하수구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출발을 하는, 완전 맨땅 헤딩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마오쩌둥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동안 이 도망간 이후에 10년 동안 칼을 간 거죠. 마오쩌둥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국민들의, 이 서민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정계에 다시 진출을 하게 되고 이후 2차 국공합작이 다시 있게 되는데 이때 2차 국공합작은 장제스와 맺게 됐고요. 이제 순원이 이제 죽고 나서 장제스와 맺게 됐고요. 이때는 일본이죠. 태평양 전쟁 시작될 때니까 일본 항일을 위해서 연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이때는 국민당이 절대적으로 강세잖아요. 절대 강세인데 국민당 쪽에서는 일본과 전쟁을 하자라는 쪽이었고 공산당 쪽에서는 게릴라전을 피자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략에 안 맞기 시작해서 의견 충돌이 계속 나타나면서 사실상 합작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의 상황까지 흘러간 상황인데 그때 마침 불현듯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써드냐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하나씩 맞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당시에 절대 다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의석수를 보이고 있었던 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국민당에 지금 중국이 돼 있는 거죠. 현재는. 근데 그 이후 2차 국공 내전이 있었는데 이 2차 국공 내전에서 이 장제스가 상당히 좀 독재적인 모습, 횡포를 부리는 모습, 세금을 좀 막 심하게 뜯어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2차 국공내전이 일어날 때
제가 이거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2차 국공, 다시 정정할게요. 2차 국공 내전이 있었을 당시에 미국이 국민당 정권을 밀어주기 시작을 했고, 소련이 공산당 정권을 밀어주기 시작해서 대리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제스가 요 당시에 실정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실정을 조금 부리는 모습들이 좀 있으면서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을 했고요. 마오쩌둥은 반면에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거 뭐 우리 북한도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했던 거잖아요. 지주층들부터 시작해서 재산들 전부 다 몰수시켜서 무상 몰수한 다음에 무상 분배를 해주는 이런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 공산당 정권의 이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고 당시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민해방군이 지금도 인민해방군이잖아요. 이제 그 어원이 됐고요. 결국은 이런 형태의 상황이 나오면서 유리했던 국민당이 결국 치밀했던 마오쩌둥에게 패하면서 중국 본토에서 쫓겨납니다. 살기 위해서. 본토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대만, 이 타이완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요게 마오쩌둥입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죠. 최고국민회의인가요? 거기 자금성 앞에 가면 이 사진 크게 붙어 있죠. 자, 1960년대에 들어와서 장제스가 이제 타이완으로 넘어와서죠. 타이완으로 넘어와서 장제스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경제 부흥 정책을 크게 피면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까지 초반까지 굉장히 이 높은 경제 성장률로 아시아에, 우리 80년대 들어가면 아시아의 4마리의 용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기반을 닦습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기반 닦듯이 비슷한 형태로 경제 기반을 닦아내기 시작을 했고요. 다만 1970년대 이 초반에, 이게 1971년, 71년 요때 무렵이죠. 소위 이제 닉슨 독트린 나오면서 덩샤오핑과 미국 닉슨이 악수를 하면서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한번 했죠. 그러고 나서 핑퐁 외교 있었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실리 외교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냉전 시대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 소위 얘기하는 대탕트 시대, 화해의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다극화 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치하고 경제가 같이 맞물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70년대 이렇게 다극 체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 세계화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미국과 중국 간 교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71년도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제연합에 가입을 하고 상임이사국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타이완은 유엔에서 퇴출돼 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뿔따구가 난 타이완이 미국, 일본과 단교를 했고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넘어오면서 1990년도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했잖아요.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와도 단교를 했습니다. 사실 제 그 세대에 계신 분들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대만하고 관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대만과 단교가 됐었죠. 그러면서 대만은 북한과 오히려 교역을 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 장제스 사망 이후에는 타이완도 본격적으로 이게 고립 정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개방 정책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2000년도 들어와서 천수이변 총통이 당선된 이후에 일변일구 타이완 해협을 가운데 두고 이 국가와 이 국가 두 개의 국가가 있고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야 돼라는 정책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홍콩도 마찬가지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국양제잖아요.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제도를 갖고 있다. 그걸 지금 여기 타이완에도 씌우고 있는 거고, 타이완은 일변일구 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탈중국화를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까지 둘이 이 타이완 하나를 놓고 싸우느냐? 우리나라를 놓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을 놓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타이완은 한국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의한 거점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도 보셨지만 여기가 타이완이고 여기가 한국인데 일본은 섬나라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논하는 건 조금 애매한 국가잖아요. 일단 보면 한국과 대만 말고는 여기는 없어요. 만약 여기를 뺏기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여기를 뺏기게 된다면 이 밖으로 나가는 태평양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태평양의 그 일부 몇몇 국가들 솔로몬 제도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하고 연합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더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더군다나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각종 공정이 우리 동북 공정, 서북 공정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네 나라 중국 영토로 지금 편입시키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쪽의 내용을 갖고 있고 티베트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정들과 함께 타이완 역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그걸 본격화하고 있는 거고요. 홍콩 반환 이후에 보셨겠지만 사실 홍콩을 영국이 반환을 해주면서 중국에 반환을 해주면서 50년간 일국 양제 건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려받은 지 한 20년도 채 안 됐잖아요. 20년 정도 됐죠. 20년 지금으로 따지면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20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본격적인 야욕의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 이런 중국의 행태를 감안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압박을 위해서 대만을 호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성장을 더 막기 위해서. 물론 더 다급한 건 미국이죠. 또한 여기에 중국의 대만 편입을 만약에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북한과 한국으로 화살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닐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99.9% 이거 다음은 한국 쪽으로 넘어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극도로 밀어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밀어주고 있죠. 미국이 타이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타이완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미국과 유럽, 나토가 지금 밀어주고 있고 러시아, 중국이 러시아 쪽 편을 들면서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똑같잖아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이 대만 문제의 관계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시사점이 있다, 중요하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만의 입장은 아까 초반에 뉴스 잠깐 제목 보여드렸죠. 절대로 중국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 대만도 지금 대표적인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와 함께.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많이 약해졌습니다. 징병제를 취하고 있는데 4개월입니다. 4개월이고 월급은 7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7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의 대부분 모병제를 가고 있는데 징집제도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모병제가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징집제의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홍콩의 중국화에 반대해서 홍콩 시민들이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이민을 많이 갔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민 간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영장이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뭔데 이러기 시작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남의 나라 상황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오늘 꺼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다극화 체제가 나타나면서 세계화를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결국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탈세계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다시 교과서 안에 이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시대를 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완전히 이제 과거 냉전처럼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위협,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안한 여유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